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니죠.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젠더입니다. 이 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젠더, 2030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됐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젠더 이슈가 그래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인권 관련한 유튜브를 녹화했다가 이 출연을 철회하라 이런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베 요청에도 갈 건가, 다양한 목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페미니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젠더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젠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방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은 국민 전체를 사실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페미니즘적인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부분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는 기회를 폭넓게 갖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표만 의식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적인 실망감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후보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고 당연하다. 적절하다. 네, 네. 의견 수렴 적절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왜 이렇게 올라타게 했냐? 전략적인 실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변호사님, 전략적 실수입니까? 뭐 제가 이 김남국 의원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발언은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지역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리고 이제 이념별로 갈기갈기 조각 나 있는데 이걸 또 이게 또 젠더별로 갈등을 야기하는 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선거라는 거는 국민을 동화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있죠. 이분이 반페미니즘 내세우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신지의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분을 영입해서 중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이게 그 페미니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문제고 젠더 갈등은 신중하게 다뤄야지 이걸 자꾸 이게 부각시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서 뭐 좀 이따 놓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도 문제고 그 강화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페미니즘 논란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이재명 후보 이 캠프 내에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명 얼평, 얼굴 평가 논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본부장님 혹시 뭐 남의 다른 뭐 선대위긴 하지만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네,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냥 한심한 일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보통은 이 각 후보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질문에 답하는 이 메신저 채널 같은 경우를 두고 있거든요. 이른바 소통 플랫폼. 네, 두는 경우도 있고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위키윤이라는 사이트에 AI 윤석열이 이 같은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질문 등과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공지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실제 담당자가 다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 유권자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그러면 그 여성 유권자의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잖아요. 네. 그걸 본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이 소통 담당자가 이른바 얼굴 평가를 한 거죠. 물론 좋은 내용이었겠습니다만 요즘 사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이 뭐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이런 표현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찝쩍거린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의 소통 채널 담당자가 여성 유권자가 질문하고 의견 내는데 찝쩍거리는 느낌을 주는 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기사도 나오고 질타받고 해당 관련자 뭐 해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작은 실수들이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다는 거, 분위기 좋을 때 원래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선대위도 다시 한번 기강을 다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그 표현 자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닐 수 있겠지만 부적절한 어떤 대응이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본부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이재명 플러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있으면 아마 해촉될 것 같다 이런 저희가 보도도 봤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또 이 젠더 논란에 굉장히 불을 지핀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본부장님. 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SNS에 올렸다가 이 뭔가 젠더 이슈를 정말 화두로 끌어일으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뒤에 내용이 좀 있으면은 어떻게 이 글자 7글자를 올리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일단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일에 이 선대위 신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또 여러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결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정책, 공약,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참모진은 메시지팀은 2개의 안을 준비했습니다. 1안이 바로 이렇게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인 것이고, 2안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어떤 대안을 담겠다 이 정책 설명을 좀 길게 풀어 쓴 글이죠. 그런데 이 1안과 2안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7글자 1안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로 티저 효과라고 하는데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단기간에 좋아요나 댓글이나 수천 개, 만 개 넘어가면서 일약 엄청난 화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부정적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 발표 이후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가 지금 눈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또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글을 통해서 여성가족부는 완전히 폐지하고 아동이나 가족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대책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신설 부서를 세우겠다. 이건 기존의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됐던 또 이재명 후보 공약인 성평등 가족부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신설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도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이게 단순히 젠더 이슈가 아니라 1조 5천억 원의 1년 예산을 쓰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과연 국민적 공감을 받는 행정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준엄한 평가이자 이 아동과 가족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 대안이 반영된 7글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후보의 이러한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뭐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찬반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한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써가지고 뭐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하니까 이제 그걸 만회해 보려고 그런 선정적인 어떤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선동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 후보한테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왜 폐지를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이것을 역할을 그러면 어떤 기구가 할 것인지 자세하게 사실은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7글자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게 권위주의 시절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무엇이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장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들이 사실상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평등하게 대우를 못 받아왔던 것들이 현실이었고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이 부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목표를 못 달성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폐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 먼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막고 통합을 시키는 것이 대통령 후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표로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긴 안목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성평등의 문제, 젠더 이슈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정치권의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젠더 이슈든 뭐 페미니즘 논란이든 반페미니즘이든 다 좀 말끔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국민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다음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토론입니다. 토론. 이재명 후보가 이 윤 후보에게 계속 토론을 해자 했습니다. 윤 후보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국민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후보 상호 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TV토론, 법정 토론만으로 부족하다고 실무협의 착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라도 나서실 건지 궁금합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죠.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권혁기 우리 공보본부 부단장입니다. 토론에 임한다고 하는 태도가 전환한 것은 환영하지만 약간 급조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장순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자 했더니 하는 줄 알더라라는 황당한 명언으로 귀착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그 특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특검도 이게 서로 하자고는 하는데 서로 막 이게 조건을 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 토론도 서로 이제 그 하자고는 하면서도 이게 그 이슈라든지 이게 조건을 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제가 이재명 후보 태도를 하나 지적하면요. 토론을 뭐 하거나 이게 정책을 낼 때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재난지원금 50만 원도 4번이나 이게 바뀌고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소득부터 음식점 총량제까지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 이 토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답게 뭔가 이게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토론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유연한 대통령 후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면 경조 부박 줄임에게 경박하다는데 원래 고사성어는 경 가볍고 조 방정 맞고 부 떠있고 박 10번 이게 경주부박한 이런 이게 공약 계속 바뀌는 조변 섞게 하는 이거 토론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부터 좀 확실하게 원칙을 세운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의 이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약간 급조한 것 같다라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약간 조급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조 조급 다른 뉘앙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이 얼마든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시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요. 본부장님, 지금 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같은 경우에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서 계속 거론이 돼 왔고 또 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주목이 됐는데 이 소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친절한 수사기관인지 처음 알았어요. 선거운동 바쁘면 1조짜리 게이트 핵심 당사자도 소환 미뤄주는
참 착하고 부드러운 검찰이 우리 김호수 총장님의 신식 검찰개혁 검찰입니다.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다른 범죄자들, 혐의자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검찰일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면서요. 아까 이 카톡으로 얼평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 바로 해촉하는데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나 김용 선대본부 총괄 부본부장 이런 중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검찰 소환 조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면책 특권이 주어진 셈인데 이게 무슨 대사관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 주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핵심 비서들, 핵심 측근들에게는 무슨 논란이 있어도 1조짜리 게이트에 연관이 되어도 면책 특권을 주는 게 이재명 선대위의 인사 방식이라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하기 이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함께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이 정진상 부실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지금 소환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로 적시하고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이 부동산 게이트 앞에서 국민적 분노를 김호수 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이 소환 조사 연기를 계속 해주는지 한번 어디까지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어떤 측근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 재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는 조금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윤 후보도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뭐 측근 아니라 이제 부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앙지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진상 씨 소환이 뭐 몇 개월짜리죠. 지금 이게 안 된 것이 지금 뭐 소환 곧바로 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소환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경찰 내사 8년 만에 첫 소환이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소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혜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이제 내보일 것인지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미 4명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유독 김건희 씨만 지금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선대위에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조급하다 그랬는데 왜 조급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뭐 계속해서 3번 이상 토론회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래 입장이 그였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이 입장은 또 바뀐 거는 왜 또 비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장이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론회라는 것은 사실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해야만 개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막 하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합동으로 이렇게 언론사가 주최해야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네.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명을 하면서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3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약입니다. 이번 대선 이제 59일 남았는데 공약의 특성들이 여느 때보다 정말 생활 밀착형이다. 이런 아주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공약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골프장, 대중골프장 바가지 잡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특히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요, 변호사님. 이제 탈모 약에 네. 건보 적용을 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탈모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로 평론하면 저도 이게 탈모 정세가 있지만 네. 그 공약은 반대합니다. 탈모를 또 그런가요? 제 이익을 공개하시는 떠나서 겁니까? 네. 모든 게 예산이 제한돼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건강보험 재정도 이게 제한돼 있죠. 그럼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탈모 정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암 환자 생사가 오가는 분들께 그 비싼 약들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한마디로 모퓰리즘이죠. 모퓰리즘이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치퓰리즘이고 전부 이게 그 포퓰리즘이지 이게 무슨 소확행 공약입니까? 이게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다만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적자가 얼마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이 부분은 좋은 게 안철수 후보가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카피약 있잖아요.
제네릭 일반 셀트리온 같은 만드는 특허 기한이 만료된 약 이런 걸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저렴하게 약을 만들게 하면 얼마든지 그 치료제 값은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이게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이게 그 보험 적용, 특히 10년까지 이건 말도 안 된다 봅니다. 네, 본인 논평을 위해서 본인의 탈모 증세까지 공개한 우리 서정훈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자, 이 후보 요즘에는 계속 이 서민 밀착형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대를 찾아서 또 청년층을 만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서울 지하철을 이 핸드폰을 들고 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저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오, 그러세요. 몇 년도? 저는 76년도 했습니다. 아, 빨리 하셨네. 우리가 중학교 검정고시. 나 78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 안 좋아한다고요? 되게 순수하거든요. 저 지금보다 좋아해 주실 거예요? 자, 장해찬 우리 청년공동본부장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부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어떤 소통 전략, 홍보 전략이 자, 상대편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평가가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이죠. 인터뷰에서 질 수가 없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거의 다 대박이 난 수준인데 이번 대선도 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네, 골프랑 정치는 고개 들면 안 된다고 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 계속 이런 태도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김영희 본부장의 첫 번째 작품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이 캐롤을 떠들썩하게 신나게 촬영하는 그날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 같은 어떤 홍보 전략이 과연 국민의 감동을 자아낼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될지 네.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소확행 시리즈와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심쿵 공약 시리즈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약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만 다를 뿐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탈모 관련된 공약 들고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세의 10%를 활용해서 음주운전 피해자들 지원하겠다. 또 한강의 반려견 쉼터 늘리겠다. 이런 작은 그러나 분명 우리 삶에 와닿는 정책 경쟁, 공약 경쟁이 이뤄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김영희 본부장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태도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장례식을 엄수하는 동안 캐롤 찍는 강박이라면 글쎄요. 그 앞길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편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생활밀착형 공약 여러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내놓는 방식이 59초짜리 짧은 방식으로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내리지도 못할 망정?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노조치 905!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 두 분이 나와서 전기차 요금 동결 이 얘기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 이제 지하철 정액권도 버스에 환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약의 전달력을 좀 네.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저런 거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자기들의 어떤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걸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면 그게 곧바로 정책으로 또는 입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부터 그 공약의 문제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서로 논의가 되고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완성도 높은 어떤 입법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심쿵이 됐건 그것이 소확행이 됐건 더 많은 이 정책들을 후보들이 내세워서 그걸 갖고서 토론회를 통해서 장단점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 후보가
또 이게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장면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이 멸공 논란에 같이 편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트로 이제 직접 장을 보러 갔는데 장바구니에 뭘 담았나 봤더니 멸치와 콩을 담았습니다. 아마 정용진 이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발언으로 이 관심이 집중된 이후라서 여러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때 아닌 멸공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멸공이 이제 풀었으면 공산당을 멸망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를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 무역의 한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한 8%에서 10%를 지금 베트남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거를 멸공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상대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외교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뭐 100번 나가서 양보해서 예컨대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인이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외교의 대상국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입니다. 여기서 멸공을 한다? 이게 지금 콩하고 멸치인데 멸치의 멸, 콩의 그렇죠. 콩, 콩이 사실은 이 공산당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진 찍으라고. 이거는 멸공하겠다는 건데 외교 그만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는 사실상 국익을 저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윤석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I 윤석열도 이 멸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I 윤석열입니다.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는 멀리서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자, 뭐 이런 답변들로 요즘에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달파멸콩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관련된 영상을 다운을 받으면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이 SNS 아이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의도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배 같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아마 조국 장관이 이제 정용진 그 발언을 윤석열답다고 했죠. 윤석열답다. 그런데 저는 그 정용진 그분의 그 발언이요. 베트남이나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있잖아요. 이걸 겨냥해서 아마 한 발언이다. 본인이 그걸 해명을 했고요. 자, 그거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입니다. 뭐 기업이 이마트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가지고 사찰한 거 있죠. 이게 더 문제라 봐요. 정용진 그 회장의 그 핸드폰 사찰 있잖아요. 그분이 뭐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 통신 조회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게 그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게 더 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아닌 이 사정 당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서 이제 통신 조회를 한 것이고 사찰이라는 표현은 아마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에서는 저희가 토론, 젠더, 공약 3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분석해봤습니다.